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제50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소에 갔더니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 바꿔주더군. 백동화는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손해를 보더라도 교환할 수밖에 없다. 백동화는 원래 우리가 쓰던 동전이 되겠고요. 제일은행권 화폐는 일본이 정리해서 만든 일본권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원래 가치와는 상당히 낮은 가치를 매겨서 돈의 액수가 적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일본이 단행했었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됐었던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금속류 회수령. 지금 보면 화폐 정리 사업이랑은 관계가 전부 없습니다. 금속류 회수령, 국채보상운동, 산미증식계획, 이거 뭐 쌀에 관련된 거,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진빚을 갚자라는 운동. 금속류 회수령은 정말 금속 재질인 것을 가져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뒷시기에 나오는 무기제재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조선물산장려회, 조선물산장려운동에 해당하는 거고 5번이 우선 답이 되거든요. 재정고문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이 되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메가타가 단행하는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고문을 두게 된 거는 1904년인데요. 1904년에 우리가 일본과 한일 1차 신협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건 강제로 맺게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중에 외국인 고문을 두어도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인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와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을 하게 되는 요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밑줄 그은 기억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회사 프레이저를 자사의 조선 총대리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에디슨의 전기회사는 경복궁 내에 전등 가설공사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복궁 내에 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건천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하였다. 지금 경복궁 안쪽에 가시면 안쪽에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뒤쪽이 건천궁이에요. 궁 속의 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건천궁이 있고요. 옛날에 그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 앞쪽에 향원정이라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지금도 향원정에 가시면 거기 앞에 비각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양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라고 밑에 이름도 써 있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에디슨 전기 회사로부터 전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전기 설치를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비석이 있는 거죠. 동양 최초의 전기 발상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887년도의 일인데 우리가 개항을 하고 외국이랑 조약을 맺고 하게 되면서 사신단을 보내서 일본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저기 서양의 미국에도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 고종이 활발하게 초기에 개화 정책을 펼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전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빙사라고 하는 유학생 겸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미국에 보냈던 이 보빙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듣고 전등을 설치하는 초기 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고요. 초기에 개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했었던 시기의 일입니다. 자, 기억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지금 다른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공통점은 초기 개화 정책 그리고 그 뒤의 사건 이거를 구별을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광해원이 세워지고 한성순보 신문이 발행되고 기기창이 설립되고 동문학이라는 걸 세우고 플러스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학교가 처음 세워지기도 하고요. 이게 전부 다 초창기 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전등이 세워졌었던 시기와 매우 밀접한 시기에 일어나는, 아직은 고종이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5번만 지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철도가 개통되는 거는 대한제국 이후의 일입니다. 1899년의 일이어서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이 되게 됨으로써 요거는 시기가 조금 뒤시기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진되는 개혁들이 있습니다. 광무개혁이 추진되면서 서구의 문물이 조금 더 활발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초기 개화 정책으로 들어온 거하고 대한제국 이후에 들어오는 거를 약간 구별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번, 3번, 4번은 연도가 전부 같아요. 활발하게 이제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그거를 거기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아주 유사한 시기에 알렌이라는 선교사 겸 의사의 건의로 광해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광해원 자리에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가 있게 되죠. 이렇게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개화 정책이고 성격이 어떤지 정도로 묶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33번 보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곳은 공주 우금치 지역이 나와 있네요. 충청도 공주의 우금치 전적으로 가 당시 남접과 북접의 연합군이 북상 위로 올라오는 도중에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장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금치는 도성, 수도로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되어 있죠. 전략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주 우금치, 남접, 북접, 관군, 일본. 공주 우금치에서 사실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은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인데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저기 전라도의 고부라는 지역에서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죠. 탐관오리의 이 학정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고부의 관할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게 정부에까지 올라오게 되어서 이거를 수습을 하러 가는 와중에 이런 밀란이 터지면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내려가게 돼요. 이런 걸 안핵사라고 하거든요.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파견돼서 고부에 내려갔는데 이거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악질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잘못된 점을 시정하지 않고 이것을 하극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또 다른 학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크게 일어나서 농민 군대로 번지게 되는 건데 고부 관할은 물론이거니와 쭉쭉쭉 올라오면서 황토현, 황룡촌 이런 데에서 크게 전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이기고 또 올라오게 되어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건데 전주성은 이 조선이 이씨들의 국가잖아요. 지금도 전주에 가면 경기전이라고 태조 이성계 어진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이 전주성이 점령된 거를 보고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겠죠. 결국에 이거를 이 힘으로는 마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청군의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급하면 항상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이 청군이 파병 온 것까지는 이 정부가 예상했던 내였는데 청군이 왔는데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나중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같이 옵니다. 우리는 청나라 군대만 불렀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어떤 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가 파견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같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1885년에 있었던 텐진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맺어진 요 조약 때문에 파병을 했던 건데 두 국가 중에서 누구 하나가 조선에 파병을 하면 똑같이 군대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군사 관련된 조약입니다.
우리가 1882년에 이모군란을 겪고 갑심정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청나라와 일본을 관여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약이 맺어졌더라는 거죠. 우리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걸 딱 보고 있자니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은 나라에 대한 애정은 가지고 있는 농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령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요거를 시정을 요청했던 거지 나라를 짓밟을 외국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뭔가를 안 좋은 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느끼게 되고 일본 군대까지 오는 건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었었던 안 좋은 것들 패전개혁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외국 군대는 가라고 해라. 철수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정부하고 동학농민군대가 화해를 하죠. 이게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을 맺고 청나라는 철군을 해야 되죠. 청나라는 철군을 하는데 일본 군대가 군대를 물리지 않고 그대로 경복궁을 포위를 해서 우리 왕을 협박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뭉쳐가지고 나서야겠다라고 요거를 이 동학농민군대가 남접과 북접의 다른 지역의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 군대 플러스 광군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광군이 들어간 이유는 일본군이 이제 위쪽에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군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는 목적이 약간 다른데요. 2차로 일어났었던 이 상황은 반외세가 조금 더 강하죠. 왜 우리나라 문제에 외국이 왈가왈부하느냐? 일본이 들어와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접이라고 하는 이 구별은 동학농민군대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동학농민군들이 모여가지고 우금치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신식 무기로 무장했었던 일본 군대를 이기지를 못하고 이거는 전쟁인데 굉장히 이거는 대량 학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여기에서 죽은 동학농민 군대의 시체에서 흘러내린 피 때문에 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나올 정도니까 끔찍한 대패를 하게 됩니다.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 간단하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소응, 유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1번, 요건 의병장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의병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왕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었던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2번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였다. 맞습니다. 황토현이랑 여기랑 플러스로 나오는 지명이 이거 포함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죠. 황토현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중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격파했던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거는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거는 갑신정변 때입니다. 갑신정변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체결되는 조약이고요. 여기도 해당 사항 없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가 하는 활동이죠.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하고 관민공동회를 추진을 해서 헌의 6조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거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저기 진주에 철종대 일이죠. 이거는 철종대 일이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파견됐었던 안핵사, 고부민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갔었던 안핵사는 이용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토, 고종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대한제국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을 진행을 했고 이토, 외부인을 탈취해서 도장을 탈취해서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허가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입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을사늑약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된 거는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무렵이죠. 만들어진 직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전입니다. 아니죠. 별기군의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이 되었다. 별기군은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에 일본인이 임명이 돼가지고 별기군을 이끌게 되는데 요 다음 해에 급료가 밀렸던 구식군인들이 바로 이제 밀란을 일으키게 되죠. 1882년으로 이어지는 이모군란이 됩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의 내용이죠. 을사늑약의 결과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통감 통치를 받게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은 아관파천입니다. 이거는 경복궁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을미사변 때문에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일입니다. 5번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35번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해외 독립운동 사적 연보라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에서 활동하셨던 분, 우수리스크 거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라고 나와 있고요. 자,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부가 정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연해주의 한인 사회에서 명망이 아주 높았던 독립운동가였던 이 사람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1909년에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1911년에는 권업회를 조직을 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동휘 선생과 함께 명예회장으로 전로 한족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추대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1920년에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분은 러시아 지역의 대부라고도 불렸던, 그래서 한인들 집집마다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였던 별명이 페치카였던 분입니다. 이 러시아 말로 벽난로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큰 의지가 되었던 분이란 뜻이겠죠.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 최재형 선생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말 굶어 죽을 뻔하다가 우연히 그 러시아의 선장, 마음씨 좋은 선장 부부에게 걷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면서 나중에 특유의 어떤 영민함과 수완으로 군수업에 종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재산을 모으셨는데 그 재산을 본인이 호의호식한 데 쓰지 않고 독립운동과 우리 민족이 자리를 잡는 데에 굉장한 돈을 쓰셨어요. 장학금도 마련을 해주시고 초반에 넘어온 우리나라 사람들, 연해주, 타지에서 집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초반 지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 하고요. 특히 군수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활동하는 사람들의 무기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이 최재형 선생님이 최근에는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최재형 선생님의 최재형이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영웅이죠. 위인이자 영웅인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신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권총을 제공해 주신 분이 되겠고요. 연결이 아주 깊게 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멕시코 지역에 설립됐었던 학교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은 이근영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신 분, 이분은 민족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결성이 됐고요. 요걸 주도한 사람은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셨던 분, 김규식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찾고 1번 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6번입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역사 다큐멘터리 기획안인데요. 좌우가 힘을 합쳐서 창립했다. 좌우가 힘을 합쳤다. 여기서 말하는 좌우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겠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사상적인 노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통의 목적은 독립이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혹은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계열이 합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좌우가 힘을 합쳤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 중에서 가장 컸던 이 단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나와 있고요. 정우회 선언이라는 힌트와 이상재가 회장으로 추대가 되고 있다라는 데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신간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룩하려고 했었던 이런 활동은 신민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신민회, 1번 신민회고요. 2번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했다. 1919년에 28 독립선언 발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일본의 한복판인 도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유학 중이었던 유학생들, 조선의 유학생들이 했었던 활동입니다. 이거는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YMCA 회관에서 마치 종교적인 집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 선언서를 발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28 독립선언 낭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국내의 독립운동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3.1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 좀 해놓으시고, 일단 요거는 아니지만 3번 제국신문을 발행해서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다. 요거는 이종일이라는 분의 활동입니다.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을 했다. 이거는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소년회의 어린이 활동을 이끌었던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다. 이 조선인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희롱한 사건에서부터 불거진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이 신간회가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산림과 원야, 진황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 청의해서 도하의 인심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준다라는 이상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송수만, 심상진 등이 모여서 각 부, 원, 청과 각 대관가에 알리노라. 지금 산림과 하천 및 못, 원야, 황무지 등을 일본인이 청구하니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이 요구했었던 황무지 개간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히 민심이 술렁입니다. 황무지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농사 못 짓는 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황무지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거죠. 만약에 이거를 허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간파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민족운동가들이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술렁거리게 되고요. 황무지 개관권에 대한 요구를 이제 불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이 백오인 사건은 조작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해산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사건을 조작해서 여기에 연루됐다면서 독립운동가를 대거 체포를 해서 고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요거는 신민의 해산과 연결이 되고요. 보안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네, 2번이 답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송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직한 단체이고요. 이분이 포함됐었던 조직인데 보안회는 보국안민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안민에서 보안회라는 말이 생겨서 이 보안회의 주된 활동이 바로 황무지 개강권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안의 주요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파악하면 되겠죠. 독립문이 건립되는 과정은 독립협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활동이고 조선 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 이거는 형평운동이죠. 이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의 평등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관계가 없죠. 황국중앙총상회 활동을 파악한다. 요거는 상권수호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황무지 개강권 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38번입니다. 가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그는 1920년이래요. 1920년 10월에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 등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이 전투 당시에 북로 군정서의 중대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네, 1920년 10월 어랑촌 북로 군정서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 전투가 청산리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 6월에 청산리 전투보다 앞서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약이 바짝 올라서 일본군과 2차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중국의 호로군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되었다. 요거는 이 쌍성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 쌍성보 전투가 되겠고요. 미국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한국 광복군. 이름이 좀 비슷하죠. 한국 광복군이 우리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죠.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연합으로 미국이랑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죠. 요거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결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4번 조국 광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거는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는데요. 한일 유격부대를 이끌었었던 그때 당시에는 독립운동가였던 김일성이 관여했었던 전투입니다.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색적인 전투인데 하나 이번 기회에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5번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을 해서 참여했다. 요거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 개의 연합단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있겠고요. 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던 이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당시에 그 인근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개의 군대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5번 정답으로 찾아주고요. 39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 요 인물의 흉상입니다. 그는 안창호, 양기탕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국권 피탈 이후에도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동영 선생입니다. 이동영 선생의 이름 기억하시고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생소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3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요게 정답입니다. 1번이고요. 이동영
이동영 선생이 한 일 1번으로 체크해 주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거는 한말의 의병장이었던 임병찬이라는 분이고 3번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한국통사를 저술하기도 했었죠. 4번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미 독립이 될 것을 한 발 내다보고 미리 건국 준비를 한 사람이 있죠.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세 분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의 헤이그 특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 이동영 선생은 1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초대 의장을 맡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4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이 사진은 을밀대 평양 지역입니다. 을밀대의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주룡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 그녀는 대공황 이후에 열악해진 식민지 노동 환경에서 임금 삭간에 반대하면서 고무 공장의 쟁의를 주도했었던 사람. 이분은 나중에도 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분인데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이분이 식민지의 한국인 여성이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노동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자본가와 일제에 맞선 반제국주의 플러스 항일투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1931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가 되면은 일본은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 전시 상황에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을밀대에서의 고공 농성 이후에 31년도 뒤에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창립이 되었다. 뭔가 노동운동, 농민활동에 대한 어떤 연합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다 1920년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조선모사시키긴 했지만 다소 우리가 모임을 만든다거나 뭐 학교를 만든다거나 어떤 우리를 좀 풀어주는 것 같은 정치를 취하게 되죠. 정말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언론 활동도 검열을 하긴 했으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조금 느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랑 비교를 해서요. 그래서 이거가 창립이 됐었던 게 1927년 20년대의 일인데 문화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 단위의 조직,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걸 조직하는 거를 앞에선 터치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다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벌어졌었던 활동이고요. 지금 우리는 을밀대 고공농성 이후를 골라야 되니까 1920년대에 벌어졌던 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지워줄 수 있겠습니다.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를 해서 동방 광산 광부들이 투쟁을 했다. 이게 을밀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3번인데 전시에 징용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라고 할 만한 상황이 뒤쪽에 나와야겠죠? 일본의 전시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것은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 터지게 되고요.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전시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동방 광산의 광부들이 이 징용책에 반대하면서 투쟁을 했던 거는 1940년대입니다. 1942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제정이 되었다. 요거는 1910년대죠. 1910년대. 왜냐하면 이제 무단 통치 시기에 일제강점기 딱 되고 나서 아주 강력한 통치 방식을 구사를 했을 때의 회사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기적으로 한참 앞에 있죠. 아닙니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구타 사건,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을 굉장히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일본인 오너가 있는 석유 회사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요거는 1929년도, 마찬가지로 20년대 끝자락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을밀대 농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시기의 일이죠. 아마 이게 가장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당되는 시기적으로는 1번, 2번, 5번이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민족 말살 이후에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4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